50대에 도전해서 돈 버는 습관, 수입 창출, 노후 준비까지 부자 되는 법. 서미숙지음. 아직 도전하지 않았을 뿐 못하는 일은 없다. 1년 6개월 만에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 25억 원 부자가 된 꿈꾸는 서예사의 재테크 노하우. 서미숙, 지은이 서미숙. 53세에 부자 되기로 결심한 후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꿈꾸는 서예사. 현재는 뚝딱 전략 식비 부자연구소의 리더이자 부자 메이커로 활동한다. 25년간 미술학원 운영 및 개인 지도를 하다가 더는 나이 든 선생님을 찾는 학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았다. 어느 50대처럼 맞벌이를 하고 자녀 교육에 힘 쏟으며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에 쪼들려 학원을 접은 다음 날부터 찜질방 매점으로 출근해 3년간 일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후 처절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무작정 부자들의 습관부터 재테크 방법까지 따라했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자 인생의 돈과 활력이 뒤따랐고 지금은 자신의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타쿰스쿨, 나인헤비, 뚝딱 전략 식비, 부자 매뉴얼 모임의 리더와 세마정 프리미엄 코치를 맹활동 중이다. 전자책 하루 단돈 만원으로 집밥 차리는 노하우, 요리 레시피가 들어있는 전략 가계부 노하우, 계절별 레시피로 뚝딱 차리는 집밥 노하우를 표현했다. 꿈꾸는 서예사의 이메일 주소. 추천사, 인생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청울림, 유대열 닷컴스쿨 대표. 제가 서예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년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예사님은 다소 힘들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많은 돈을 소비하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녀는 두 눈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예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50대 시작에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큰소리로 대답했죠. 그럼요. 미친 듯이 노력하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예사님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기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예사님은 무섭게 달려나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으며 부자의 마인드를 다지고 글을 썼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며 전략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과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블로그에 모두 기록됐습니다. 공부하고 기록하고 실행하고 또 공부하고 기록하고 실행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서 여사님이 유독 빠르게 성장한 때는 공표와 실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이 존재합니다. 서 여사님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면 일단 종이에 적고 블로그에 공표합니다. 공표와 실행. 그리고 이를 강의 시간에도 동료 수강생들에게 큰 소리로 알립니다. 실천해야 하게끔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서예사님은 일단 시작부터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좋은 실행 습관을 지닌 분입니다.
시작한 뒤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좋은 습관. 그리고 무서운 성실함으로 한 번 시작한 것을 계속 해나갑니다. 될 때까지,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실행력과 성실함은 함으로 그녀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전자책 쓰기, 강사 되기, 부동산 투자하기, 전자책 쓰기, 강사 되기, 부동산 투자하기. 지난 1년 6개월간 자신이 목표한 바를 100% 이상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사님이 지난 1년 6개월 보여준 모습도 대단했지만 더욱 기대되는 건 앞으로 미래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달성할지, 얼마나 큰 부자가 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행력, 성실함, 끈기가 더 서예사님을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이네. 지금의 성공이 반짝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 후반기에 가진 것 없이 막막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은 주변 환경을 탓하며 불평불만하느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예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스스로 행동해서 삶을 개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침없는 도전정신과 실행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뚝딱 만들어가며 50대 시작에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이 두려운 중장년, 50대 이후 삶이 막막한 분이라면 이 책이 실린 서예사님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그녀가 우리에게 인생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이제 시작하라고.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고 말이죠. 그녀는 지금 인생 최고 전성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추천사 50대의 불안에 대한 처방전 송수용 인술연구가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50대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40대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50대의 불안은 더욱 초조하다.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시도가 두렵기만 하다. 40년 넘게 유지해온 삶의 관성을 바꾸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그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이 있다. 꿈꾸는 서예사. 서미숙 제자는 온몸으로 그 불안을 받아내며 하루하루 극복해왔다. 그 하루가 쌓여 찜질방의 매점 이모로 일하면서 사람이 25억 원 자산가로 변신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해보라. 제발 읽고 나서 그녀를 자신과 아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꿈꾸는 서예사도 삶의 불안에 매일 밤잠 못 이루는 보통 사람이다. 그저 그녀가 했던 것만 따라해보라. 그녀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듯이 그대도 평안으로 인생 경험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어느 50대 이야기. 당신이 마트에서 일하는 50대 주부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대출이 많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매달 넉넉지 않은 생활에 허덕인다. 남편은 몸이 아파서 일을 쉬고 있다.
당신이 마트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으로 대출금 이자를 내고 나면 항상 생활비가 쪼들려 남편의 퇴직금을 헐어서 충당한다. 마지는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지만 가게에 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자신의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그러나 이 말도 일리가 있다. 부모가 혼수를 마련해 줄 형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기에 필요한 자금은 스스로 모으려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다. 작은 아이는 대학생이라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본인의 용돈벌이 수준으로 본다. 남편이 어서 일을 구해야겠지만 남편이 머미약에서 일을 그만두는 때가 잦다. 내가 가난한 집안의 몸도 약해 보이는 장남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화를 내며 반대했다. 그때 결혼을 반대한 엄마의 심정은 마지가 성인이 돼서야 이해됐다. 가끔 친정에 가서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말리지 그랬냐고 투정하듯 말하면 엄마는 네 발등은 네가 찍었지 라고 하며 한숨을 쉰다. 엄마의 깊은 한숨에 김서방이 또 몸이 아파 일을 그만뒀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친정에 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 몸이 힘드니 마음도 힘들다. 삶이 힘든 당신은 갱년기가 겹쳐서 가끔은 콱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내 사정을 들어주며 함께 속상해하는 친구 덕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이 보였다. 책이나 둘러보자는 마음에 들어갔는데 눈에 확 띈 책 한 권이 있었다. 50대 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당신이 뭔가를 흘린 듯이 책을 집어들었다. 50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1년 6개월 만에 많은 것을 이뤘다는 내용이다. 옆에 보이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평범한 50대도 부자가 됐다니 궁금해졌다. 부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집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창에 꿈꾸는 세사를 검색해왔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행적이 주르륵 검색됐다. 당신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세사가 한 대로 처음에 따라 해보라고 한다. 새벽 기상과 독서부터 해보기로 했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니 인생이 달라졌다. 책에 해답이 있다. 나 역시 책에서 방법을 찾았다. 매일 부자가 되겠다고 10번씩 외치고 매일을 기록했다. 매일 부자가 되겠다고 10번씩 외치고 매일 기록했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니 진짜 기적같이 이루어졌다. 나이 탓이냐 하며 한탄하고 있기에는 가는 세월이 아쉬웠다. 50대 중반에 시작해보니 무엇을 하는데 늦은 나이라면 없었다. 그여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니 진짜 기적같이 이루어졌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습관은 새벽 기상과 독서다. 가장 먼저 시작한 습관은 새벽 기상과 독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을 잡고 오자 기댄 건 책이었다. 절실함과 강력한 것도 있을까? 처음에 독서가 수면제 같았다. 그래서 책을 읽는 방법을 바꾸고 책상을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다. 차츰 지금은 내 삶이 소중해졌다. 해보겠다는 용기가 선물해준 건 자신감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의 삶이라는 시간을 아주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이다. 50대는
그것이 무엇이든 시작이기에 괜찮은 나이다. 단지 용기만 끄집어내면 된다. 나부터 변하면 된다. 내가 바뀌면 가족도 소리 없이 바뀐 인생이 스며든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다. 나라서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누구나 첫발을 내디딜 땐 떨리는 법이라고 되뇌었다. 50대 도전의 부부자가 되는 법이 여기에 들어있다. 내가 부부자들을 따라해서 성공했듯이 이 책을 통해 나를 따라하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찜질방 매점에서 일했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실행한 방법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 그래서 이 책에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녀 교육에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40대 노후 준비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50대, 재테크에 도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60대, 무언가 시작하기에 두려워진 엄마나 중장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녹아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공감하며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면 좋겠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봤다. 여기에 작은 부자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소박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부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매점에서 일했던 내가 부자가 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한다. 차례 추천사 인생의 후반부터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정울림 유대열 50대의 불안에 대한 처방전 송수용 들어가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너무 늦었을 때는 없다. 1장 나는 50대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생 방향을 바꾸는 법 50대 투잡러 내 호칭은 이모님 자식이 원하는 걸 못 해줄 때 부모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들의 선수생활과 함께 사라진 노후 대책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2장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따라하기 내일을 180도 바꾸는 생활방식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맞이한다. 독서를 돈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자기만의 영향력을 키운다. 내가 없으면 억만금도 소용없다. 자산이 아닌 빚은 만들지 않는다. 큰 돈을 벌기 위해 때를 준비한다. 현명한 소비로 새는 돈을 막는다. 나는 내 주변 5명의 평균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 3장 습관을 소득으로 연결하기 일하지 않고도 버는 생활비 200만원 간단한 클릭 한번 돈 쓰며 돈 버는 앱테크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방법 블로그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콘텐츠 사업 한번 만들면 저절로 돈이 벌리는 아이템 나의 기록들을 모으면 돈이 된다. 전자책 지식의 노하우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강의 상품만 준비해도 도전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4장 소득을 자산으로 키우기 배신하지 않는 재테크 기술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랐던 3번의 부동산 실패담 묻지마 보지마 속지마 부동산 투자 살걸 팔걸 버틸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은 모르면 지나치지만 알고는 지나칠 수 없다. 발로 뛰어보니 보이는 부동산 시장 50대에 1000만원으로 새로운 도전에서 시작한 용기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집으로 가는 방법,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 부자로 성공한 기적, 원수 같던 주식이 효자가 됐다. 다시 시작한 미국 배당주와 달러, ETF 투자까지. 아직 하지 않았을 뿐 못할 것은 없다. 제5장 돈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법. 당신의 50대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부자가 되는데 기한을 정하라. 당신의 현재 모습은 스스로 선택한 태도다. 배움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이유. 잠깐의 배기보다 뭉근한 꾸준함이 중요한 때. 50대의 멘토가 필요한 이유. 6개월마다 목표를 공표하면 달라지는 것들. 한번 해볼까? 생각 말고 반드시 도전하라. 마치며 내 노력의 결과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길 바라며 부록, 서예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원, 서예사의 새벽 독서 목록, 서예사의 식비 전략 가계부. 제1장 나는 50대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법. 50대 투잡러 내 호칭은 이모님. 어제 학원 문을 닫고 오늘부터 찜질방으로 출근한다. 얼마 전까지 내 직업은 찜질방, 매점, 이모, 학원, 하원, 돌보미. 내 직업은 찜질방, 매점 이모, 하원 돌봄이 이모였다. 매점 이모를 하기 전의 직업은 아동미술학원 원장이었다. 25년의 경력을 가진 나이였지만 50대가 되던 해인 2017년부터는 3년간 매점으로 출근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습소를 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점점 나이 든 선생님을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부모들도 불편해하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근처에 시설이 좋고 젊은 선생님들이 있는 학원으로 아이들이 옮겨가니 더는 운영이 어려워졌다. 25년간 하던 미술학원을 닫게 됐다. 28년간 남편과 나는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전공하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돈을 모으기가 어려웠고 28년간 남편과 나는 열심히 일했다.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전공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돈을 모으기도 어려웠고 노후 대책은 당연히 준비 못했다. 학원 문을 닫은 당시에 아이들이 대학생이었고 남편의 월급은 적어서 애벌이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다시 맞벌이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직업을 오래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9일날 둘러본 집에서 멀지 않은 대형 찜질방 매장에서 5년 이모님을 구한다기에 지원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매점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미술 앞치마가 아닌 설거지 앞치마가 입혀졌다. 선생님으로 불린 25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이모님이 됐다. 나는 낯선 환경과 낯선 호칭의 현실을 점점 회피하고만 싶었다. 집에서 찜질방까지 1시간 매일 걸어서 출근. 집에서 찜질방까지는 도보 1시간인 거리였다. 매일을 부지런히 걸어서 출근했다. 대중교통을 2번씩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교통비를 아낄 수 있으며 운동도 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아침 7시 깜깜해서 걸을 때 무섭기도 했지만 상쾌한 기분이 더 컸다. 분당 탄천을 부지런히 걸어서 일터에 가면 힘이 들어도 찜질방 일찍 출근하면 씻을 수가 있었다. 매점의 야간 근무자와
교대하면 나의 오전 근무가 시작됐다. 매점에 일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3시가 되면 오후 근무자가 온다. 나의 근무 시간 일하기에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열심히 다녔다. 주말이 되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식혜를 사 먹을 정도로 바쁜 이곳에 이모님이라는 호칭으로 주 6일을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찜질방의 대표 메뉴는 컵라면, 식혜, 구운 달걀이다. 컵라면, 구운 달걀이다. 컵라면, 라면의 포장 비닐을 까는 일은 내 몫이다. 주 2회 100박스 분량이 컵라면이 비닐이 벗긴다. 상자의 컵라면을 꺼내 비닐을 벗기고 다시 상자에 넣어 날짜를 크게 써 놓은 후 창고로 갔다가 놓으면 12시가 된다. 매점 일의 장점도 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기에는 3시 퇴근이 다가오는 것이다. 주말은 너무 바빠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점심을 먹을 수도 없이 곳이 매점이다. 그래서 평일에는 책을 볼 시간이 주어졌다. 부자가 되기 위해 다짐한 뒤로는 나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면서 짬이 날 때 읽었다. 책을 읽다가도 식혜나 군달걀을 달라는 손님이 오면 상냥한 얼굴로 팔곤 했다. 하루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이모님 책 보는 거예요? 무슨 책 봐요? 공부하나? 네, 그냥 이것저것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책 읽는 사람은 처음 보네. 그 말이 순간 비아냥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이 낮아진 나는 누군가가 무심코 한 말에도 그냥 넘기지 못했고 친절을 베풀어도 친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많은 이유로 찜질방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내 나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버텼다. 하는 일에 그 사람 모습도 따라간다. 찜질방이 11월부터 3월까지 성수기이고 6월부터 비수기다. 비수기에는 4일에서 5일간 휴가가 주어졌다. 가족과는 쉬는 날이 겹치지 않았기에 나만의 시간으로 휴가를 보냈다. 어느 해에는 지방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딸아이의 집에 가서 딸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지역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또 어느 해에는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필사를 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오기도 했다. 또 어느 해에는 집안 대청소를 한다며 이틀 동안 집을 토토했다. 3번의 휴가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냈다. 겨울은 신학기가 오기 전까지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그 해 설날에도 바쁘게 일하고 텔레비전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건너와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해당 뉴스가 흘러나왔다. 사람 간 전염이 빠르다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면서 내가 일한 찜질방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한창 바쁠 2월인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바쁘지 않기에 책을 읽을 시간이 많아지고 몸도 편해졌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매점에 오는 손님은 하루 10명 정도 줄어들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 찜질방에 회의가 열렸다. 직원을 감원하거나 전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만장일치로 근무 시간을 줄이게 됐다.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던 날 찜질방 사장님이 나에게 면담을 하자고 불렀다. 저
오전 이모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길어져 적자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저도 너무 걱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달까지만 근무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업급여 처리도 해드릴게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힘들어지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찜질방 매점과 함께 지내고 2020년 6월 말에 그만뒀다. 그때 투잡을 하고 있었기에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벽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좋았다. 몸이 너무 힘들었기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3년치 퇴직금에 실업급여도 받으니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7월 1일에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렸다. 3년간 늘 하던 대로 벌떡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오늘부터 안 나가기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을 한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얼마나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동안 얼마나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지 모른다. 선생님으로 불리던 내가 이모님이 된 초반에는 우울감에 빠져 이 일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다. 손님이 나에게 처음 이모님하고 불렀을 때 나를 부르는지도 몰랐다. 여러 번의 실수 후 어느새 나는 이모님이 돼 있었다. 오랜만에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을 하니 얼굴이 고단한 삶에 찌든 게 보였다. 근무 시간 동안 화장기가 없는 얼굴에 매일 땀이 났고 서 있어야 해서 다리는 퉁퉁 부었다. 나는 찜질방 매점 일을 그만둔 첫날 가족 모두가 나간 후에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음악을 들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하원 돌보는 일을 나가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오롯이 내 시간이다. 하원이 돌보는 일. 텔레비전을 틀었다. 얼마 만에 보는 아침 방송인가. 물론 찜질방에서도 곳곳에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꿀맛 같았다. 실업자가 된 건 잠시 있기로 했다. 낮잠도 자고 나니 온몸이 개운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찜질방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다. 구인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50대이고요. 투잡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이를 예뻐하기에 돌보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우리 아파트와 카페 게시판에 붙은 하원 돌보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원 돌보미를 구하신다기에 연락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거죠? 네, 저는 50대이고요. 이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5시쯤 면접 오시겠어요? 네, 문자로 주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4살 남아 하원이 돌보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 전원주택에 살았다. 어린이집에서 작은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면 9살 큰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 두 아이와 놀아주며 저녁밥을 먹이는 일까지가 나의 임무다.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가면 교실에서 아이가 이모님 하고 뛰어나왔다. 내가 두 발을 벌리면 품으로 쏙 들어와서 배시시 웃었다. 아이는 신발을 신으며 내 손을 이끌고 놀이터로 가자고 졸랐는데 놀이터로 가는 길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편의점이 있다. 항상 제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해서 가끔 하나씩 사주면 너무 좋아했다. 보고만 있어도 예쁜 아이와 놀이터에서 아이들 엄마가 올 때까지 놀아줬다. 아이는 미끄럼틀을 타며 좋아서 깔깔거리고 그네를 타면서 소리를 지른다. 큰아이는 초등학생이라 내가 가끔 봐주는 정도였다. 아이들 엄마가 아주 늦게 퇴근할 때나 학원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는 큰 아이가 나와 남동생이 있는 놀이터로 온다. 초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가지 않게 4살 아이만 신경 써서 보면 됐다. 큰아이가 놀이터에 온 날은 우리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들이라 주로 볶음밥을 해줬다. 우리 가족이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아줬고 아이들도 자신을 예뻐하는 걸 아는지 어른들을 잘 따랐다. 우리 가족은 아이에게 이모, 삼촌, 아저씨로 불리며 안 보이는 날이면 생각이 날 정도로 아이와 잘 지냈다. 투잡으로 한 돌보미 일은 아이들이 순하고 나를 잘 따라줘서 덜 힘들었다. 나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맞벌이를 했기에 이웃에게 2아이를 맡겠다 좋은 분을 만나 아이들이 잘 지내서 나 역시 아이를 돌볼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아이는 엄마와 만나면 나에게 이모님 내일 만나 하고 고사리 같은 손을 보이지 않았을 때까지 흔들면서 인사를 했다. 자식이 원하는 걸 못 해줄 때 부모는 마음이 무너진다. 부모 능력이 자녀의 스펙이 되는 세상. 내가 찜질방 매점 일과 아이 돌보미로 투잡을 할 때 딸아이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했다. 나는 딸아이가 꿈꾸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길 바랐기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며 벌이가 없는 동안 비용을 대주기로 했다. 딸은 연습벌레로 소문난 만큼 아나운서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매일 발성, 뉴스 읽기 연습을 했다. 나는 나대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며 투잡을 이어갔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꿈을 꾸기 위해 자녀 교육에 온 힘을 다했다. 딸아이는 3년간 유학생활하며 독립적이며 진취적인 아이로 자랐고 나는 자녀를 믿어주는 엄마였다. 딸이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우리 가족은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딸은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꿈이 바뀌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했다. 아나운서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나는 생각해 보자고 보류했지만 결국 딸이 대학 4학년이 됐을 때 아나운서 학원의 등록비를 내줬다. 딸은 대학교 한 학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나운서를 준비했다. 자기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딸을 보니 대견했다. 딸은 어느 관공서 아나운서로 취직했다. 경력을 쌓아야 했기에 지방에 자취하며 고생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도 방송 3사의 공채시험과 지방방송의 시험을 준비하고 열심히 1년을 살았다. 그렇게 딸은 성장해 갔다 지방방송국에서는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채시험에서도 최종 직전까지 가서 떨어졌다. 딸은 스포츠 아나운서로 일하고 싶어 했다. 자신이 야구를 좋아하고 동생도 야구선수였기에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야구를 가장 자신 있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운서 최종 면접을 보고 온 딸이 힘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일단 모른 채 했다. 한숨 자고 나면 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방에서 나온 딸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딸은 눈물을 보니 내가 가슴이 아려왔다. 마음이 강한 아이라 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없던 나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떤 말을 할지 마음이 줄였다. 엄마 미안해. 아나운서 포기하려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던 딸을 포기한다는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방방송국에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고 최종 면접에 오른 나머지 사람들은 일명 면접 들러리라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최종 면접에 오른 나머지 사람들은 면접 들러리라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최종 면접에 가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누가 합격할지 알 정도라고 하니 딸은 계속 시험을 봐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아나운서를 준비한 지 2년 만에야 알았다. 심지어 그날은 면접장에서 3명의 면접관 중 한 사람이 그 옷차림으로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냐며 야,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바퀴 돌아보라는 등의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면접장에서 겪은 일과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지 딸아이의 두 볼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딸아이가 그동안 한 마음고생이 머무병을 불러와 입원도 여러 번 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직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묻는 사회가 있음을 느낀 날이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부모 능력이 곧 자녀의 스펙이 되는 사회. 자식에게 무능한 부모라서 무너지는 마음에 나의 두 눈에는 피눈물이 흘렀다. 딸은 이날을 끝으로 아나운서 꿈을 포기했다. 역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오는구나. 돈 없고 인맥 없는 부모의 무능함 때문에 아이는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것이 어미에게는 피눈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딸의 인생 초반기에도 나의 인생 이막도 며칠 후 딸아이는 방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엄마 하며 불렀다. 엄마 나 또 열이 나는 것 같아. 열이 난다는 말에 나도 극도로 불안해했다. 신우 신념이 재발했냐? 딸은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번씩 크게 아팠다. 엄마를 찾는 소리에 체온계를 들고 딸에게 가서 열을 재봤다. 39.8도. 바로 응급실행이다. 신우신염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 몸이 많이 붓는다.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고열로 인해 합병증이 오는 무서운 병이다. 벌써 입원이 3번째였다. 처음 신우신염에 걸려 열이 났을 때에는 해열제만 먹이고 기다리다가 열이 고온으로 계속 올라가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번에는 열이 오르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다. 피를 뽑고 소변검사를 엑스레이를 촬영까지 하고 나니 역시나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부랴부랴 입원시키고 치료에 들어갔다. 딸이 잠든 사이에 얼굴을 보니 취업 준비를 하느라 힘들어한 시간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밝은 얼굴로 학교에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꿈이 바뀌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딸을
스트레스와 무게감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열 때문에 앓은 몸은 통통 부어 있었다. 1년 반 사이에 3번이나 입원하고 한 번은 응급실 내에 갈 정도로 허약해진 딸아이는 웃음기도 점점 사라졌다. 1년 반 동안 이렇게 고생을. 딸은 병원에서 나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한 동기가 방송 3사 중 한 곳의 기상캐스터로 뽑혔다고 말이다. 딸은 병원에서 나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한 동기. 엄마 나도 기상캐스터 준비해 볼 걸 그랬어. 네가 하고 싶은 꿈이 아니잖아. 진짜 하고 싶어? 딸아이 고개를 끄덕였다. 친한 동기란 축하는 해줬지만 부러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왔는지도 모른다. 5일을 꼬박 입원했다. 담당 교수는 아직 다 나은 건 아니라며 2주간 통원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스트레스를 줄여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신신당부했다. 딸은 다음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 병원에 가서 40분간 항생제 수액을 맞아야 했다. 매일 40분간 항생제 수액을 맞아야 했다. 힘든 내색이 없이 묵묵히 치료하러 다니는 딸을 보면서 또다시 나온 무능함 때문이라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동안 아나운서라는 꿈에만 매달려 온 딸은 포기한 후 한동안 멍하니 지내는 듯 보였다. 나는 딸의 방황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려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원래의 내 딸로 돌아왔다. 다시 취업 준비를 했다. 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매달려 봤기에 후회는 없다고 하니 엄마로서는 대견했다. 나는 딸에게 긴 편지를 썼다. 그날 이후로 모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해진 느낌이었다. 내 딸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풀면 된단다. 지나간 일은 풀고 다시 시작해보자. 넌 잘할 수 있어. 아들의 선수 생활과 함께 사라진 노후대 책.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든데. 큰아이에게도 교육부가 많이 들었지만 야구선수였던 아들에게도 많은 교육부가 들어갔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1분이라도 책상에 앉아있는 걸 힘들어했다. 반면 운동 쪽에는 관심을 보였고 활동적인 학습을 좋아했으며 적극적이었다. 작은 아이가 공부 쪽에는 흥미가 없다는 걸 우리 부부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 프로야구 열성 팬인 남편은 아들의 산만함을 풀어주고자 어릴 때부터 야구장에 데리고 다녔다. 그러다 보니 아들은 야구 용어부터 규칙까지 잘 알게 됐고 점점 야구에 흥미를 보였다. 초등학생이 되자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 했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편은 찬성했지만 나는 반대했다. 운동선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어릴 때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국민학교 시절에 키가 크다는 이유로 농구부 생활을 했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결국 그만두었고 지금도 그때가 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아들이 야구선수를 하겠다니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나를 계속 설득했다. 철령이는 공부에 흥미도 없고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아들도 간절했다. 엄마 나 야구선수 하고 싶어. 야구하면 안 돼? 철령아,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안 돼. 절대 안 돼. 아들은 운동선수가 얼마만큼 힘든지 몰랐기에 계속 야구를 하겠다고 졸랐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아들의 고집에 결국
분당 어린이 야구 취임반에 입단시켰다.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구선수 길에 들어섰다. 험난한 길이 기다린다는 걸 아들은 몰랐을 것이다. 사이드암 투수이다 보니 매일 팔과 몸을 비틀어 공을 던져야 했고 부상과 통증이 끊어지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 팔의 통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됐다. 아들은 부상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대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막을 내렸다. 자식에게 투자를 줄였다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들에게 야구시키면서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아야 했다. 30만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어 행복했던 오피스텔이 자녀 교육비로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해서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쉴 틈 없이 일하며 돈을 버는 쪽쪽 자녀 교육에 쏟아부는 나는 늘 몸도 지쳤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노후 준비를 했을까? 두 아이의 교육비가 덜 들었다면 생활이 허탈하고 또 허탈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힘을 쏟느라 준비하지 못한 노후를 생각하니 더러워졌다. 왜 우리 부부는 그동안 맞벌이를 했는데도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우선 돈을 버는 만큼 마음껏 썼고 예체능 전공한 두 자녀의 교육에 하며 살았다. 그러니 돈을 모을 턱이 없었다. 일하느라 내 손으로 살림을 하기가 힘들었던 시절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보다 외식을 많이 했고 맞벌이를 했는데도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돈을 버는 만큼 마음껏 썼고 예체능 전공하는 두 자녀 교육에 집중했고 살았다. 그러니 돈을 모을 턱이 없었다. 일하느라 내 손으로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외식. 아이들에게도 김밥과 햄버거 가게에 한 끼씩 먹이곤 했다. 노후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10년 후를 그려보니 나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한 노후가 다가오는 것, 평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앞날이 두려웠다. 방송에서 독거노인의 힘겨운 삶이 나오면 그 모습이 나의 미래일 것 같아서 두려웠다. 노후에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아픈 걸 참아야 할 것 같아 두려웠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상대 부모와 비교해 무능한 부모라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인생을 바꾸다.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부부에게 남은 것.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받은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며 일하며 받은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 8시간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 돌보미 일로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을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를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2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서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 블로그를 발견했다. 부자 마녀. 그러다가 부자만이라는 닉네임의 그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돼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 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하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었다. 있다는 것이었다.